뭐, 감히 대드는 거야? 예, 되들어요. 나도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당신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주민이 비웃었어요. 부장이었으면 뭐해? 지금은 그냥 경비잖아. 주제 파악 좀 해. 주제 파악.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열심히 일하는 게 죄야. 늙은 게 죄야. 67년 인생,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대기업 부장에서 경비원으로 25평 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원룸으로 가족의 가장에서 버림받은 늙은이로 퇴직금 1,000만 원마저 사기꾼에게 빼앗긴 그날 나는 한강다리 난간을 붙잡고 검은 물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넥타이를 메고 살았던 최 부장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시계를 맞춰 놓은 것도 아닌데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는 벌써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장을 여닫는 소리가 유독 거칠게 들렸죠. 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뉴스는 늘 똑같은 이야기뿐이었어요. 경제가 어렵다느니, 정치가 어떻다느니. 예전 같았으면 귀 기울여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 거야?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본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차려 먹든가. 내가 당신 삼시세끼 밥 차려주려고 평생 산 줄 알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았는데 내가 퇴직한 후로 점점 거칠어졌죠. 나는 할 말을 잃고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입은 계속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아침 어떤 넥타이를 멜까 고민했던 것들이었죠.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는 유물 같았습니다. 대신 편한 운동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회색 운동복을 입은 60대 남자. 그게 지금의 나였죠. 아침을 대충 때우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선생님.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의문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왜 맨날 집에만 있을까 하는,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걸지도 모르죠.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나는 1층 로비로 내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평일 오전에 단지는 한산했어요. 놀이터에는 아이들 대신 비둘기들만 모여 있었고 벤치에는 나처럼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았어요. 나는 그 옆을 지나쳐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삶의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아무런 리듬도 목적도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괜찮다고 대답했죠. 엄마랑은 잘 지내시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 지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결국 나는 그저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싸우지 좀 마세요.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줄 아는 걸까요? 그저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인데
매번 무시와 싸움으로 끝나는 게 내 탓일까요? 알았다.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습니다. 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각자의 삶에 바빠서겠죠.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밥을 차려놓고 혼자 먹고 있었어요.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냈죠. 차가운 밥에 찬 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종편 채널에서는 시사 토론이 한창이었어요. 패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논쟁을 벌였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저녁 6시더군요.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동창 모임 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해서 자세히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았고 내가 알 필요도 없겠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어요. 아니, 나 혼자 있는데도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안경을 벗고 다시 써도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눈이 침침한 건지 마음이 침침한 건지 분간이 안 됐죠. 면발을 후루룩 넘기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워서가 아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각 집마다 저녁 식사 시간이겠지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섞여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 보였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보이더군요. 최 부장이 아닌 그저 늙은 남자의 얼굴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차가운 목소리를 들을까봐, 뭐가 궁금하냐고 따져 물을까봐. 천장에 형광등 자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30년 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것만 같을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조용히 씻고 침대 반대편에 누웠죠.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일까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새벽 2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때는 행복했었죠.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이가 됐을까요? 다시 새벽 5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거예요. 아니, 매일이 똑같았죠. 일어나서 소파에 앉고 밥 먹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드는 일상.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일까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텅 빈 시간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이것이 퇴직 후 내게 남은 전부였죠.
그날은 유독 습하고 무더운 7월 저녁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켜도 끈적한 불쾌감이 사라지지 않았죠.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 위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미지근한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밥을 뜨는데 아내가 갑자기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렸죠. 아내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밥 먹는 걸 그만하자는 건가 싶어서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눈동자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무심함만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아내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까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한 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혼자 남은 집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똑딱똑딱 마치 내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것처럼. 사실 이혼을 제안해야 했던 건 내가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30년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마치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식구들의 시선과 차가운 말들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모르겠죠. 그러면서 먼저 이혼이라니. 은퇴 후 여태 밥만 먹는 사람 취급당하며 무시당했던 건 난데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간 후에야 받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회의 중인데?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반응이었죠. 아버지 지금 와서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좀 엄마한테 잘하면서 사세요. 잘해라. 그게 아들이 해준 전부였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딸의 반응은 더 차가웠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빠도 좀 변하세요. 변해라.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고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죠.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끝인가 싶었어요. 혼자 지내는 집은 감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들이 하나둘 상해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없으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확 늙어 보였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코나게 들어가 있었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말끔했던 최 부장이 이렇게 됐다니.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연금 분할까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날아가고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구나 싶었죠. 최 선생님 혹시 따로 숨긴 재산이나
없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을 잘랐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직함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 퇴직금에서 보증금을 빼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삿짐도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한 권. 그게 전부였죠. 원룸은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2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이제 이곳이 내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주변에 거미줄이 보였어요. 벽에서는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화장실에서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삶. 내게도 있었던 이제는 사라진 그런 삶들. 라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안경이 뿌옇게 변했어요. 안경을 벗고 닦았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아니, 흐릿한 건 안경이 아니라 내 눈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혼자 컵라면 먹으며 눈물을 흘리다니. 이게 내 인생인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60이 넘어서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신세.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남은 돈도 얼마 없었어요. 무엇보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번호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돌아와 달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새벽 3시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룸 바닥에 누워 천장에 얼룩을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5개쯤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지나갔죠. 이런 곳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떴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북향이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았죠. 일어나 앉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해야 할 일은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보며 계산했어요. 이 돈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월세, 관리비, 생활비. 길어야 1년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 저축은 이미 바닥이 보였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누가 날 써줄까요? 이력서를 쓰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경력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간 한 회사에서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을 찾는 광고였어요. 가끔 시니어 채용이라는 글이 보였지만 대부분 단순 노동직이었죠.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광고가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 모집, 숙소 제공 가능. 그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숙소라도 제공된다면 월세는 아낄 수 있겠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끊으려는 순간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넥타이 매고 살았던 내가 경비원 자리를 구하고 있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면접 날 아침 옷장을 뒤졌습니다. 정장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운동복은 너무 초라해 보였죠.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정쩡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죠. 한강 아파트는 원룸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정문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경비원 면접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다니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명찰에는 관리소장 김태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이력서를 받아 들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대기업 부장님이셨네요. 이런 분이 왜?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준비했던 대답을 했어요. 몸 쓰는 일이 하고 싶어서요.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돈이 없어서 왔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근무 조건 설명드릴게요. 격일제 근무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기본급은 230만 원이고요. 230만 원. 부장 시절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주간 근무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정될 거예요. 처음엔 야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야간 근무라. 밤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60이 넘은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바로 가능합니다. 즉답했어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경비복은 초소에 있을 거예요. 첫 출근 날 저녁 9시에 도착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1시간 일찍 온 거였죠. 초소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었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선풍기 하나가 덜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주간 경비원이 일어섰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나. 나는 박만식이에요. 만식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그가 경비복을 가리켰어요. 저거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는 맞을지 모르겠네. 낡은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팔이 짧고 품은 컸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죠. 평생 넥타이 매고 살았던 최 부장이 이런 모습이 되다니.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일단 택배는 무조건 여기서 받아야 해요. 각 동으로 분류해서 보관했다가 주민들이 찾아가게 하는 거죠. 만식이 택배 보관함을 열어 보였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택배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순찰 도세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도장 찍는 곳이 12군데 있어요. 순찰 코스를 설명하는 만식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된 건가 싶었죠. 아,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 주민들이랑 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참아야 해요. 신고 들어가면 바로 잘려요. 참아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부하 직원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던 내가 이제는 참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밤 10시 만식이 퇴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초소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벌써 허리가 아팠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금세 왔습니다. 밤 11시쯤 젊은 남자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아저씨, 이거 주차 좀 해줘요. 차 키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저는 주차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경비는 다 해주던데요? 왜 안 해줘요? 규정상 할 수 없습니다.
내 대답에 남자는 짜증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더니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찍었죠. 내일 항의할 거예요. 경비가 왜 이래요? 차를 세우고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주차하다 사고라도 나면 내가 다 물어내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 첫 순찰을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주차장을 돌았어요. 곳곳에 순찰 확인 장치가 있었죠. 도장을 찍으며 돌아다니는데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놀이터를 지나는데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만식이었어요. 손에는 컵라면이 들려 있었죠. 만식 씨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 집에 가기 싫어서요. 이 시간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그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어요. 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죠. 처음엔 다 힘들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만식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과연 익숙해질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나도 처음엔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딜 뻔했어요. 대기업 과장이었거든요. 만식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군요. 그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집에서 구박받다가 나왔어요. 와이프 잔소리가 하도 심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가 컵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 만식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초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자고 있어요? 근무 중에?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관리소에 얘기할 거예요. 밤에 자는 경비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자는 핸드폰으로 초소안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거였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졸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6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만식이 출근했어요. 피곤한 내 얼굴을 보더니 웃었죠. 첫날 밤샘이 제일 힘들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온몸이 쑤셨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 젊은이가 나를 흘끔 보고는 자리를 피했죠. 경비원을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밤에 깨어 있었으니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야간 근무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무시와 멸시는 계속됐죠. 어떤 이는 반말을 했고 어떤 이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대리 주차 요구였어요. 거절하면 화를 냈고 들어주면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식과 초소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병호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그래, 일이라도 있다는 것,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만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해야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숨쉬고 일하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죠. 초소 밖을 보니 새벽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제 나는 경비원 최병호였습니다. 더 이상 부장도 가장도 아닌
그저 한강 아파트 야간 경비원. 그게 지금의 나였죠. 경비원 생활 2개월째, 만식과의 우정은 내 유일한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마다 30분씩 일찍 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죠. 그날도 초소에서 믹스커피를 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203동 주민이 또 트집 잡았어요. 택배를 왜 집 앞까지 안 가져다 주냐고. 만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많았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도구로 보는 거죠. 내 말에 만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거 병호 씨도 먹어봐요. 혈압약인데 꽤 좋아요. 약 봉투를 받아 들고 보니 병원 처방약이었습니다. 나도 최근 혈압이 자주 올라서 걱정이었거든요. 밤샘 근무와 스트레스가 겹치니 몸이 견디기 힘들었죠. 병원비가 부담되면 보건소 가세요. 거기는 싸요. 만식의 조언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지금의 내게는 소중했어요. 월급 230만 원으로 살아가려니 병원비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순찰을 도는데 놀이터 벤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10대로 보이는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학생들,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돼요. 내 말에 한 아이가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경찰이에요? 경비예요. 지금 집에 가세요. 경비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보고 가래요?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만약 아이들이 부모에게 일러 바치면 내가 곤란해질 테니까요. 부모님께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겨우 그 말로 위협하니 아이들이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욕을 중얼거리며 가는 뒷모습을 보며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경비원이란 게 이렇게 무력한 존재구나 싶었죠. 초소로 돌아오니 택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동별로 분류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거운 쌀 포대며 생수 박스를 나르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새벽 3시쯤 한 중년 남자가 술에 취해 초소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경비. 문 열어. 카드키를 안 가져온 모양이었어요. 규정상 신분 확인 없이는 열어줄 수 없었지만 계속 고함을 지르니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카드키를 꼭 가져가세요. 잔소리하지 마. 남자가 침을 뱉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침을 보며 치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만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절대 주민과 싸우면 안 된다고. 다음 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니 1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를 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었죠. 그것도 아껴 써야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가격표만 쳐다보게 됐어요. 1,000원 차이도 크게 느껴졌죠. 컵라면과 즉석밥, 김치 한 통. 그게 일주일 식량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혹시 잔액이 부족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바로 내 이야기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카드사였죠. 이번 달 카드 대금이 연체됐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정신없이 지내다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연체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씩 빚이 늘어가는 거구나 싶었죠. 그날 밤 근무 중에 만식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병호 씨, 혹시 돈 좀 필요하면 내가 조금 빌려줄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형편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고마웠지만 받을 수 없었죠. 만식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괜찮아요. 아직은 버틸만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은 손 벌리고 싶지 않았죠. 그럼 이거라도 받아요. 만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인스턴트 커피와 컵라면이 들어 있었어요. 초소해서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의 배려가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이런 작은 온정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거겠죠. 어느 날 주민 게시판에 경비원 관련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야간 경비가 자주 존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나를 지목한 거였죠. 관리소장이 불렀습니다. 최 선생님,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곤란해요. 태연의 표정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경고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억지로 버텼고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무조건 예스라고 답했어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뜨린 지 오래였죠. 새벽 순찰을 도는데 젊은 커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나를 불렀어요. 아저씨, 이거 좀 버려주세요.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된 상태였죠.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었어요. 쓰레기통까지 가서 하나하나 분리해 버렸죠. 손에 음식물이 묻었지만 그것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만식과 초소에서 라면을 먹으며 하소연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만식의 담담한 목소리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이미 체념한 듯 했어요. 아니, 받아들인 거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그래도 병호 씨는 자식들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없어요. 만식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뭐가 나은가 싶었거든요. 연락도 없는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생겼죠. 이제 정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른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경비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죠.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을 원했고 시간도 안 맞았어요. 그러던 중 만식이 귀띔을 해줬습니다. 주차장 청소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새벽에 2시간 정도만 하면 돼요. 돈이 급했기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2시간이면 20,000원이었죠.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의 내게는 큰 돈이었어요. 새벽 4시 경비 근무를 마치고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주차장을 쓸었어요.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20,000원을 생각하며 아침 6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코난 눈, 거친 피부, 구부정한 허리.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은 지쳤는데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만식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그 말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고 나는 또 버텨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경비원 생활 3개월째 되던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초소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최병호 씨 맞으시죠? 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뭔가 용건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경계심이 들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내밀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것 같았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그가 초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도 따라 앉았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커피 향이 좋았죠. 제가 박진수라고 합니다. 201동에 살아요. 진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의 태도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최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이력을 보니 대기업 부장님이셨더라고요. 어떻게 내 이력을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요. 몸이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거든요. 뭐 넉넉하지는 않죠. 내 대답에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일주일 후 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점심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따뜻한 국이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처 분식집인데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진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죠. 최 선생님,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진수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 진수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셔서 잘 알아요. 그의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식 외에 이렇게 내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또 있다니 놀라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수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 커피나 간식을 가져왔어요. 때로는 신문이나 책을 가져와 빌려주기도 했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책을 펼쳐보니 여러 성공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읽다 보니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시지 않겠어요? 어떤 사업인데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투자 상품이에요. 원금 보장은 기본이고 매달 고정 수익을 드립니다.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수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도 보여줬죠. 최 선생님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 아니면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제가 최 선생님을 믿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수는 계속 설득했어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여유 자금만 투자하라고,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 보라고.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투자하시면 매달 투자금의 5%를 수익으로 드릴게요. 1,000만 원이면 매달 50만 원이죠.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예요. 50만 원. 지금 내 월세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만 있어도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게다가 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만식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초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진수 이야기를 꺼냈죠. 그 사람 자주 보이더라고요. 병호 씨한테 잘해주는 것 같던데. 투자 제안을 했어요. 고민이 되네요. 만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이 많아요.
그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진수는 사기꾼 같지 않았어요. 너무 진실했거든요. 게다가 그가 보여준 서류와 실적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퇴직금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었죠. 원금은 그대로 있으니 손해볼 건 없었습니다. 진수가 또 찾아왔을 때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해 보겠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이제 매달 50만 원이 들어온다면 더 이상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최 선생님, 이러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아내분께도 당당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진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다시 당당해질 수 있을 거야. 가족들에게 짐이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했지만 곧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진수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죠.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익금 입금해 드릴게요. 최 선생님 믿고 기다려 주세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 생활도 가난도 모든 게 곧 끝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만식에게 투자 사실을 알렸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계약서는 제대로 확인했고요? 당연하죠. 다 확인했어요. 사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수를 믿었으니까요. 그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배려를 믿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투자금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곧 첫 수익금이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기대감에 매일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었어요. 진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이틀 후 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운용 문제로 며칠 늦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진수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약속한 수익금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통장을 확인했지만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죠. 드디어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하게 들렸어요. 최 선생님, 죄송해요. 투자처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원금이랑 수익금 다 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0만 원을 맡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닐까? 아니야, 진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만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병호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차마 투자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식이 걱정했던 게 맞았다고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진수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201동으로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서 확인해 보니 박진수라는 입주민은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초소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1,000만 원. 내게 남은 마지막 돈이었는데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계약서 있으세요?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투자 사기예요.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수법으로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돈을 못 찾는다는 건가요? 솔직히 어려울 거예요. 이미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고 찾는다 해도 돈은 이미 없을 거예요. 경찰서를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수가 그렇게 진실해 보였는데 그 따뜻한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니. 원룸으로 돌아와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60이 넘도록 살면서 이런 사기도 구별 못하다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5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2달도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근무 중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주민이 뭔가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순찰도 빼먹었습니다. 그저 초소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어요. 새벽 3시쯤 만식이 왔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병호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시체 같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놨어요. 만식은 말없이 들어주었죠. 그 돈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동료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니.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만식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았거든요. 돈도 희망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치솟고 두통이 심했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병원비가 아까웠죠.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심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도 심했죠. 근무 중에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세요. 혈압이랑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이에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도 약이지만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야 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모든 게 다 일이었죠. 하지만 의사에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약값이 15만 원이나 나왔어요. 한 달 약값이었죠. 카드로 결제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며칠은 더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관리소장이 불렀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최 선생님, 요즘 근무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자주 졸고 순찰도 제대로 안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해고라는 거죠. 일자리마저 잃으면 정말 끝이었어요. 그날 밤 더욱 조심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얼굴을 때리며 버텼고 순찰도 빠짐없이 돌았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계단을 오르다 넘어질 뻔했고 손전등도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새벽 4시 순찰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오는데 한 주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중년 남자였죠. 야, 경비. 왜 이제 와? 순찰 중이었습니다. 순찰은 무슨? 놀러 다녔겠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어요. 사기당한 분노, 가난의 서러움, 모멸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그만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눈을 부릅떴어요. 뭐? 경비 주제에 대드는 거야? 경비도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순간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피하지 못했어요. 뺨에 통증이 왔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욕을 하며 사라졌어요. 만식이 달려왔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며 걱정했죠. 병호 씨,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진 것 같았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죠.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폭행 사건이 CCTV에 찍혔고 주민이 항의했다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왜곡됐죠. 죄송합니다, 최 선생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태연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경비복을 벗어 반납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일자리도 돈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시야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해고당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룸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지냈어요. 먹는 것도 잊은 채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이대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혈압을 재더니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에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비를 생각하니 막막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 입원하는 동안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실 천장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퇴원할 때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스트레스 관리 안 하시면 다음엔 못 견딜 수도 있어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300만 원이 넘었어요. 보험 처리를 해도 150만 원은 내야 했죠.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식이 병문안을 왔었다고 간호사가 전해줬어요. 봉투를 남기고 갔다고 했죠.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도 있었어요. 병호 씨 힘내세요. 꼭 연락 주세요. 만식.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연락하겠어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월세 독촉장이 들어 있었어요. 2개월치가 밀렸다는 내용이었죠. 집주인이 찾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집주인이 왔어요. 50대 여자였는데 표정이 차가웠죠. 최 선생님, 이번 달까지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마련할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쫓겨날 수는 없었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200만 원만. 아버지, 저도 형편이 안 좋아요.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지만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기분이었죠. 복지관에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산 기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원룸 보증금이 있어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보증금 빼면 갈 곳이 없는데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복지관을 나오며 허탈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또 다른 사채업자였죠. 대출 필요하신가요?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순간 유혹이 들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함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늪이라는 걸.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막막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한강대교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다리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만식이었어요. 병호 씨, 어디 계세요?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지금 어디세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 계속 말했어요. 병호 씨, 혼자 있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만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됐어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었던 거죠. 비겁하게 살아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이틀 만에 먹는 밥이었죠.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코난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회사 부장이었는데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경안정제. 약봉지가 한 움큼이었어요. 이 약들이 나를 살게 하는 건지 죽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말이죠. 나는 늘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장이었던 시절, 가장이었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기만 했던 거예요. 경비 일을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을 대충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고 책임도 내 것이었죠. 투자 사기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했어요. 노력 없이 성공하려 했죠. 진수의 달콤한 말에 속은 것도 결국 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돌아봤어요. 나는 늘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했죠. 대화보다는 명령을 했고 이해보다는 복종을 요구했어요.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것도 자식들이 외면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만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곧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게 보냈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답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먹을 약과 버릴 약을 구분했어요. 신경안정제는 버렸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었어요.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건강 회복하기, 가족과 화해하기.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내게는 이것조차 큰 도전이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거였어요. 햇빛이 눈부셨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씩 내디뎠죠. 벤치에 앉아 쉬는데 비둘기들이 다가왔습니다. 빵 부스러기라도 있나 싶었겠죠. 미안하지만 줄 게 없었어요. 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비둘기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줬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죠. 비록 느리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야 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의무니까요. 다시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아파트였어요. 한강 아파트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분위기는 더 좋았죠. 면접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수했고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관리소장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내 진심을 알아줬어요. 최 선생님, 기회를 드릴까? 열심히 해주세요. 첫 출근 날 아침 5시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깎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경비복을 입었죠.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초소는 정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전임 경비원이 정리를 잘 해놓은 모양이었죠. 업무 일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주민들의 특징, 주의사항, 순찰 경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첫 주민을 만난 건 아침 6시였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군요.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최병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했더니 여성도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을 때도 달랐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분류하고 동호수를 확인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죠. 무거운 택배는 직접 들어드리겠다고 했고 어르신들께는 집 앞까지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친절하시니 좋네요. 70대 할머니의 칭찬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귀찮아했을 일인데 이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죠. 점심시간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지만 정성껏 준비한 거였어요. 초소에서 혼자 먹는데 만식이 생각났습니다.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오후에 만식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반갑게 받았어요. 병호 씨, 괜찮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요.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언제 한번 봐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에 기대되는 약속이었어요. 순찰을 돌 때도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단지 구석구석을 살피며 쓰레기나 위험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바로 달려가 일으켜 세웠죠.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아이의 엄마가 고맙다며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사양했지만 계속 권해서 받았어요. 차가운 음료수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밤 근무 중에 주민 한 명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났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아저씨. 취한 주민을 엘리베이터까지 부축해 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뿌듯했어요. 주말 만식을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웠어요. 그가 빌려준 돈 이야기를 꺼냈죠. 조금씩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만식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병호 씨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책들을 읽고 컴퓨터 교육도 받았어요.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르신 잘하고 계세요. 금방 익히실 거예요.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건강도 신경 썼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고 담배도 끊었어요. 술도 줄였죠.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히 약을 먹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답장을 신중하게 썼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안부를 물었어요. 잘 지내니? 애들은 건강하고?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다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새 직장도 구했고, 통화는 짧았지만 의미 있었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도 친해졌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명절에는 떡이나 과일을 나눠주기도 했죠. 나도 초소를 깨끗이 관리하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칭찬했어요. 최 선생님,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경비원이지만 당당했어요.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죠. 새벽 5시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고 하루가 기대됐죠.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초소로 향하며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화단, 정돈된 주차장, 조용한 놀이터. 내가 지키는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소중한 내 일터였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쓸며 생각했어요. 예전에 나는 과거에만 매달렸지만 지금의 나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부장이 아닌 경비원이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한 주민이 출근길에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최 선생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쌓여서 삶이 되는 거겠죠.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을 정리했어요. 거창한 계획은 없었지만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게 목표였죠.